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여든이 넘는 노인입니다. 평생 제 옆자리를 지켜주던 그 사람이 떠난 지도 2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에도 제법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80이 넘었다 보니 아무래도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쓸만해서 이리 혼자 지내는 생활도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기운 잃고 쪼그라져서 요양원 신세라도 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라 생각하며 홀로 지내는 시간을 쓸쓸하더구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평생 옆에서 제잘거리던 아내의 부재가 크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중알중알 참 말도 많다고 면박도 많이 줬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다정하게 아내의 이야기를 받아줄 걸 그랬습니다. 아내 없는 집안의 정막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사연입니다. 워낙 요즘 신문물을 즐길 줄 모르는 노인네다 보니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취미 삼아 들어본 시니어 교실에서 워낙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덕에 서툴지만 컴퓨터도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 역시 같은 시니어 교실의 수강생 친구에게 들어 알게 되었어요. 비록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할 건 없지만 이 노인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대단할 거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온 날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겪어온 바가 적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가 떠난 후 제게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당신,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여보 오해야. 내가 당신 아버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뻔히 알면서 정말 그런 짓을 했겠어? 내 말 좀 들어줘, 여보. 시끄러워. 지금 누굴 속이려고 드는 거야? 이 나이를 먹고 홀로 남겨진 호라비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도 이리 험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사람 노릇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일을 겪다 보니 이 나이를 먹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와 먼저 떠난 아내 사이에는 아들놈이 둘,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중 딸 자식은 군인 생활을 하고 있어 관사에 머무르고 있죠. 둘째 녀석은 어릴 적부터도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몇 년씩 외국을 떠들기 일쑤였는데 결국은 외국인 출신 며느리와 눈이 맞아 지금은 해외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아들놈 하나는 외국에 살면서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고 딸 자식 역시 국내에 머문다고는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근무지에서 관사 생활을 하다 보니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쉽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나마 고마운 것이 큰아들이 저희 부부 살던 본가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런가 어릴 적부터 부모 말 잘 듣고 효심이 깊었던 우리 큰아들은 항상 저희 부부를 살뜰하게 챙기며 나이든 부모의 보호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건 장가를 가서 제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되는 아이는 제법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효심이 깊기는 않아 저를 닮아 그런가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인 아들 녀석에 비해 애교도 많고 부침성이 좋아 아내와도 원만하게 잘 지냈어요. 며느리가 싹싹하기도 했지만 워낙 아내가 제대로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이 유순하고 상냥한 편이었습니다. 저같이 멋없고 무뚝뚝한 남자 옆에서도 항상 웃는 낯을 잃지 않고 제잘거리던 아내였으니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아내는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도 쉽고 한번 정을 주면 깊이 정을 주는 탓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잦은 아내였으나 본디 타고난 성정은 어딜 가지 않으니 늘 주위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별로 잘난 거 없는 제 인생이 이리 평안하고 따스할 수 있었던 거 역시
그런 아내의 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내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처음 투병을 시작했을 때도 앞으로 아내가 겪게 될 고통보다 이 사람 없으면 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저의 안위부터 먼저 생각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아내가 말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너무 오래 앓다가지는 않아야 할 텐데. 당신이나 우리 애들이나 마지막까지 고생시켜서는 안 될 텐데. 미안해요,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하루라도 더 내 곁에 있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 가뜩이나 늙어 꼬부라진 남편 호라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어쩜 나를 두고 얼른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처리하는지 아내가 야속한 마음에 불어 퉁명스럽게 말하였지만 하루라도 더 제 곁에 머물러 주기 바라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 사람 투병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 좋으니 부디 오래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죠. 투병하는 세월의 고통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걸 보면 저보다 제 아내가 역시 더 큰 사람이 맞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건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저희 부부 곁에서 효자 노릇을 하던 큰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에 휴가를 내고 내려온 딸아이와 수년 만에 입국한 작은아들까지 온 식구가 병실 안에 그득히 들어간 모습을 보고 송구스러워하면서도 이내 뿌듯한 표정의 아내였습니다. 내가 몸이 이 지경이 되어서 바쁜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정말이지 너희들 볼 낯이 없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히 자식이 돼서 엄마 보러 와야지.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나라 지키느라 큰일 하면서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보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런 소리 말어. 엄마, 죄송해요. 저 사는 거 바빠서 몇 년씩이나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정말 엄마 볼 면목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가장이 되어서 본인 식구들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엄마 정말 괜찮아. 당장에 고꾸라지는 거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 간만에 만나는 자식들은 이미 눈물바다이고 그런 아이들을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토닥이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야 덜하겠지만 내 존재가 곧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덤덤한 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내 역시 분명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오래고 아들, 딸 다들 출가하고 제일하며 살고 있는데 제게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투병하는 내내 아내의 곁을 지킨 저였습니다. 물론 이 노구의 몸으로 간병을 하는 게 젊을 때에 비하면 고생스러운 일임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늘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생업이 있으니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근거리에 사는 큰아들 녀석 역시 짬이 날 때마다 제 어미를 찾으며 아픈 제 모친은 물론 그런 모친을 병관하는 부친까지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종찬아, 너 이렇게 일일이 여기 들를 거 없다. 여기는 나도 있고 네 엄마도 까탈스러운 환자는 아니잖니. 직장 생활하는 것만도 고단할 텐데 너도 쉴 때는 쉬어야지. 그러는 아버지도 엄마 절이 되시고 나서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두시고 잠시라도 제대로 좀 쉬세요. 네?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아직 그 정도 아니야. 그리고 내 마누라 병간호하는 건데 고생스럽기는 무슨. 어차피 집에 혼자 가봤자 말동무해줄 사람도 없고 저 사람 없으면 나도 심심해서 안 돼. 그렇게 아들에게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아내의 모습에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어도 이별은 슬픈 일이고 그게 더군다나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곁에 머물러준 아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던 와중에 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병고가 생겨 불이 나게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 역시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쓸쓸히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나이에 비해 참 정정한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에 노인의 일은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병간호한다고 다른데 워낙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골이었던 친구가 쇠약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 누워있는 꼴은 놀랍다 못해 충격적일 지경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노인이라면 다들 행색은 비슷하겠으나 그 친구는 정말 건강 하나는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저보다도 몇 년은 젊어 보이던 친구가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듯한 꼴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간 친구를 들여다보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보게, 덕문이,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리 기운을 못 차려? 고통이 상당한 모양인지 안색도 표정도 좋지 않은 친우였습니다.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저희다 보니 친구에게 남은 나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우를 보고 그 친구가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새끼, 참으로 쓸모없어. 참으로 쓸모가 없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애들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자네, 내가 집사람 먼저 떠나보낸 후에 재산 정리 미리 한 건 알고 있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강건하게 짝이 없었음에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나도 슬슬 뒷일을 생각해봐야겠다고 고심하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래도 재산 정리만 먼저 했을 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놈이 갑작스럽게 자금 융통이 안 돼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던 통에 내가 유산 면목으로 먼저 돈을 좀 융통을 해줬어. 설마하니 내 새끼가 아비 재산 다 말아먹고 온 것도 모자라 더 뽑아먹을 것도 없는 아비 이리 내팽개칠 거라고는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나.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주변에 독거노인도 젖지 않았고 고얀 자식놈들이 평생 자식 키운다고 고생한 부모 나몰라라 하는 일이 드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아들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놈이었습니다. 자식 칭찬을 할 때마다 손사래를 치는 친구였으나 그런 아들이 친구의 크나큰 자부심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아들놈이 홀의 자식이나 할 법한 짓거리를 했다는 소식에 그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안타까움에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지도 못하는 저를 보고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결국은 제 식술이 먼저인 건지 내 재산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고도 모자라 자식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할 생각 말고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데 내가 정말인지 기가 차서 평생 그래도 자식 농사는 옳게 지었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헛살았어. 아주 헛살았어. 그 친구가 기운도 나지 않는 목소리로 꺽꺽거리며 우는 모습을 보는 건 그 친구 처가 떠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 친구도 참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제 남편이 자식놈 때문에 저리 서럽게 울고 있다는 걸 안다면 먼저 떠난 재수 씨가 얼마나 기가 막힐지 그저 환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픈 아내 생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미안해하며 돌아선 저였습니다. 병실을 나오기 직전 친구가 해준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네, 아무리 자식이 급하다고 먼저 돈 해달라고 해도 절대 그러는 거 아닐세. 물론 효심지극한 자네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하지만 나라고 자식놈한테 이리 뒤통수를 맞게 될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나.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그저 믿을 구석이라곤 돈뿐인 거야. 어차피 그거 늦게 준다고 한들
그 재산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나서 물려줘도 절대 늦지 않아. 그러니 자네는 절대 내 꼴 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새겨서 듣게나. 씁쓸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식들이 저한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만 세상에 제 친구 같은 일 당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이라 한들 제 자식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재산을 내어주었겠습니까? 그리 생각하니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군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집 자식들이 그리 효심이 깊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어째 그리 험한 일이 다 있대요. 어찌나 상심이 크실지 그것 때문에 더 몸 상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저 역시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아내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문안 인사를 오고 입맛을 잃은 제 어머니 한술이라도 더 뜨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제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나르는 아들 녀석을 보고 내심 뿌듯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자식들이 제 부모를 외면하더라도 저 녀석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단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았죠. 그 친구에겐 못할 짓이기는 했으나 저리 극진한 아들놈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다르다고 고약한 우월의식을 가진 것도 같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큰며느리도 종종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들놈만큼은 아니었지만 한창 진학 문제로 바쁜 손자들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가끔이나마 얼굴을 비추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죠. 아내도 싹싹한 며느리가 올 때면 반가운 마음에서인지 좀 더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라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도 고부관계인이 남들 말하는 것처럼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만하면 제법 돈독한 고부지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좋아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며느리 역시 아내를 퍽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1년 남짓한 투병 생활을 뒤로하고 결국 세상을 떴을 때도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아내의 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1년의 세월이었지만 저희 같은 노인의 투병 생활치고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저희 두 사람이 부부로 연을 맺어 자식 낳고 키우며 산 세월을 생각하면 1년은 그런 아내를 떠나보내기에 제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투병 생활 내내 아내와 이별할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로 겪는 아내의 부재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떠나면서 제 가슴속에 온기까지 싹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내 안에 이 사람의 자리가 이리도 컸다는 걸 평생을 함께 살아놓고도 아내가 떠나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애써 담담한 척하려 애를 썼으나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누라 먼저 보낸 노인들이 왜들 그렇게 쉽게 고꾸라지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호랍이 된 남자들이 왜들 그리 오래 못 버티고 제 마누라 뒤를 따라가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녀석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버지, 요새 식사량이 너무 줄어드셨어요. 가뜩이나 풍채도 있으신 편도 아니신 분이 자꾸 이렇게 몸무게 빠지면 큰일 나요.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는데 내가 아직은 기운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앞으로 더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항상 맞은편에 함께 밥 먹어주던 아내가 없으니 입맛이 돌리가 만무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소담한 밥상은 둘째로 치더라도 투병 생활에는 제가 살림을 하고 아내 식사를 챙기면서 그래도 한술이라도 더 뜰 수 있었는데 아픈 아내마저 없으니 자꾸만 식욕이 떨어져서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큰아들 녀석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아버지 혼자 두면 자꾸 이렇게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기시고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녀석도 제 가정 건사하느라 고생이 많을 한창 때의 가장인데 그런 자식 새끼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고 노쇠했으면 또 몰라도 아내를 잃은 상실감의 기운이 빠졌을 뿐이지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한 쓸모를 잃은 노인은 아직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제 한 몸 가누기 힘들어 피치 못하게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그득 담기고 아내의 손때 묻은 흔적이 가득한 저희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종찬아, 내가 너를 너무 걱정시켰구나. 아버지가 엄마 가고 나서 한동안 기운을 못 차려서 그렇지. 아직은 쓸만해. 너 더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챙겨 먹고 잘 지낼 테니 너무 마음 안 써도 된다. 그런 제 말에도 할 말이 많은 표정의 아들이었지만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고집을 꺾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아들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돈어른께서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빈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아이들 결혼할 때부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환경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와 제 아내의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아가씨인데 다른 건 크게 따지지 않고 아이들 결혼을 시켰죠. 어릴 적 사고 꽤나 치던 둘째도 아니고 첫째 녀석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며느리가 본인 친정 문제로 크고 작게 마음고생을 한다는 걸 얼핏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며느리 무안하게 만들까 싶어 먼저 화제가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저나 아내나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아들 녀석 통해 저희가 도울 것이 있는지 넌지시 묻는 정도였죠. 그리 사는 내내 며느리 속을 썩인 사돈 양반은 가시는 길까지 자식들 속을 어지간히 썩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육개장을 한술 뜨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더군요. 저 양반이 평생 술사고를 그리치더니 술 먹고 남의 집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엄한 사람 집에 기물 파손까지 시키고 나 원참 개죽음도 뭐 이런 황당한 개죽음이 다 있나 싶어.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대체 무슨 봉변이래? 사람이 가려면 곱게 갈 일이지. 마지막까지 자식들이고 주변 사람이고 이리 속을 썩이나. 안 그래도 그 집 주인이 집값 떨어질까 싶어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닌 것 같던데. 그 집에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생겼으니 자식들도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겠어. 그나마 이 집에 제대로 사는 것도 큰딸 하나뿐이지 않아요? 아들놈 하나 있는 것도 제 아비 닮아 그런지 술 사고 어지간히 치는 모양인데. 막내딸은 일찌감치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닿는다고 하고. 왜? 오늘도 상주 자리에 딸이라곤 달랑 하나 있지 않았어? 쉬쉬쉬. 목소리들 낮춰. 뭐 좋은 일이라고 상갓집에서 괜히 싸움 날라. 저리 안 좋은 집안 사정을 조문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며느리 속에 오죽이나 문드러질까 싶어 걱정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평생 고생만 하시던 사부인이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기 전까지 살림 미천 노릇을 하며 고생을 했다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 유년 시절이 안쓰러워 아내가 각별히 더 마음을 쓰기도 했었죠. 차마 저희한테는 다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사돈 양반이 며느리에게 손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돈 문제로 아들까지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하면 부모로서 썩 마음이 좋을 수만은 없었겠으나 그게 며느리 탓은 또 아니니까요. 사랑만 받고 자라도 모자랄 판에 부모가 수십만 얹어주는 꼴이니 며느리 인생도 참 고단했겠다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더는 며느리에게 사돈 양반이 수심을 안겨주지 못하리라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며느리 인생이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잠깐 와있던 제 귀에까지 이런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장래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며느리 귀에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며느리의 표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애틋함과 슬픔보다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식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애를 먹인 제 부친에 대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위로의 말이 며느리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저 지쳐서 축 처진 며느리 어깨를 도닥여 주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며느리 몸보신이나 제대로 시켜주라고 아들 녀석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부모도 부모 나름인지.
마지막 순간에도 달가운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동양반의 인생이 참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을 때 다 되었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아비가 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제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해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집 아들이 아들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위인 아들이 장례 기간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제법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살이 쏙 내린 아들이었어요. 종찬이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며느라기도 참 애를 많이 썼지? 너도 고단하겠지만 네 처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잘 도닥여줘라. 그래야죠. 그런데 한동안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여유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사동양반 사고 수습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것도 그건데 사시던 집도 정리하고 치워야 할 것도 좀 있어서요. 저남도 또 한바탕 난리를 쳐서. 아, 왜? 애들 외삼촌이 무슨 사고라도 쳤어? 장인어른한테 뭐 남긴 거라도 있나 싶어 그렇게 눈독을 들이더니 유산은커녕 집도 새대로 살던 집에 벌써 보증금까지 다 까서 썼는지 도리어 집주인한테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더라고요. 거기다 그 안에 엉망으로 늘어놓은 짐까지 그거 치우고 처리하고 하려면 며칠간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살던 집은 진작 날려먹고 술독에 빠져 딸자식이 마련해준 원룸 보증금까지 쏙 빼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서 나왔다는 그 원룸 보증금이 결국은 아들 주머니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으나 굳이 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가급적 말을 얹지 않은 것이 맞는 일이죠. 게다가 시아비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를 보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사고치는 친정 탓에 아들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았을 며느리인데 말입니다. 그 집 아들도 참 한심함에 혀를 찼습니다. 제 아비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 텐데 되도 않는 유산 욕심을 부려 제 누이 속을 뒤집어 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처리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장례 끝나고 한참 동안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홀로 지내는 생활에 차츰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신경 쓸 일이 많은 만큼 저까지 그 아이들의 걱정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가 자기 먼저 떠났다고 남편이 그리 골골대는 꼴을 알았더라면 저 떠나고 나서 만나도 잔소리를 있는 대로 늘어놓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홀로 남은 제가 자기를 잃은 슬픔에 잠기지 않고 꿋꿋하고 씩씩하게 남은 생을 잘 즐기고 누리다 오길 바랄 아내였어요. 그렇게 저 역시 아내의 빈자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집에 나타난 며느리가 저 사는 꼴을 보고 안쓰러운 눈빛을 던지자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 떠나보낸 직후에야 아들 녀석이 걱정할 정도로 제가 기운을 못 차리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쯤에는 저도 혼자 사는 생활에 어느 정도 길이 들었다고 생각하던 차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는 며느리 눈빛은 혼자 사는 늙은 호라비가 딱가기 짝이 없다는 듯 애잔했습니다. 아버님, 요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제대로 챙겨 먹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너희 시어미만은 못해도 어릴 적부터 동생들 건사한다고 그래도 먹을 정도로는 만들 줄 안다. 그러니 너도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어. 가뜩이나 제 부친 돌아가시고 속썩일 일이 많은 며느리가 혹여나 제 걱정에 반찬이라도 해다 나른다고 할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집안 구석구석 살피며 제 시어미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며느리였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집 상태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아버님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겠어요? 그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다. 처음 얼마간은 적응이 좀 안 되어서서 그렇지.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것도 제법 지낼만 해. 조용한 것이 속 시끄러울 일도 없고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잘 지내고 있음을 설득해보려고 해도 며느리 표정이 미심쩍이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꼭 부모님 앞에서 방 청소 잘했는지 검사받는 어린애가 된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남은 시아비 꼴이 더 공상맞게 느껴지는 건지 자꾸만 혼자 사는 저의 부족함을 찾아내려는 듯한 며느리 때문에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며느리의 저희 집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니, 애들 때문에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냉장고며 싱크대며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며 부족한 부분을 득달같이 찾아내는 며느리였습니다. 제 딴에는 호라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종일 부지런히 쓸고 닦고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겠다며 제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해먹이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성에는 영 차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더 빨리 쉰다니까요. 아무리 제가 한다고 했어도 베테랑 주부인 며느리만 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민망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제법 혼자 사는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지내는데 자신감이 붙어가던 차였는데 며느리가 한 번 올 때마다 그런 제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작 얼마 전까지는 제 아비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하던 아들 녀석과 다른 자식들이 슬슬 안심하는 눈치였는데 막상 며느리가 저리 나오는 걸 보니 내가 아직 한참 부족한가 싶어 며느리 보기 좀 창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아버님 이렇게 혼자 쓸쓸히 계시는 거 저 안쓰러워서 더는 못 보겠어요. 기어이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정작 초반에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도 요즘 들어서는 그런 말을 안 하던 차에 며느리가 저리 적극적으로 다시 합가를 제안하니 그럴만도 했죠. 내 하고 사는 꼴이 그렇게 궁상맞은가 싶어 예전에 자식들을 안심시킬 때만큼 자신있게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괜찮다고 해도 그러네. 바쁜데 자꾸 여기 오지 말고 너 몸 추스르는데 신경이나 쓰러무나. 아버님은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저한테 부모라고는 아버님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쩔쩔 맬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양가의 며느라이 부모라 할 만한 사람도 저밖에 남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게 내가 아니라 아내였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며느리를 안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며느리의 제안을 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합가를 설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들도 다소 난처해 보였어요. 제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면 또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해가는 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아들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 아들 반응을 보니 며느리가 합가에 대해 아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제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는 와중에도 제 기분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야 아버지가 오신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집사람도 아버지 들어오시라고 성하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정 저희들이랑 사는 게 불편하시면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저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도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려 깊은 아들 말이 고마웠지만 여전히 아직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 신세를 질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의 설득은 끈질기다 못해 집요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 친구분도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아버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어떡해요?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버님, 자꾸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매번 거절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완전히 내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결국 며느리한테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요새 세상에 시부모 모신다고 생각하면 기함을 하면 했지. 며느리가 먼저 아버님 합가하시라고 저리 성화를 부리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그 마음만큼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큰 아들 내로의 합가가 결정되었어요. 그렇게 합가가 결정되고 나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사는 집의 처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제게는 합가 승낙을 받아내고 뛸 듯이 기뻐하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집은 정리를 하실 거죠?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집을 빈 집으로 놀릴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몇 번의 이사 끝에 장만한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부 둘이서 아이들 데리고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내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간신히 마련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추억이 많아도 너무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합가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지만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는 게 썩 내키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걸 정리해야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직 아내의 물건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서운한 마음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는지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님. 이참에 정리할 것들은 싹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계시다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마련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쓸쓸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아들네 집으로 옮겨간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집안에 제법 치운 덕분에 내다버린 것도 상당했습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은 새로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수시로 드나들며 해결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제 얼마 되지 않는 짐을 나르는 아들을 거두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힘쓰는 건 저 사람이 하게 두세요. 그나저나 이 집에 이사는 언제 들어오기로 했어요? 조만간 들어온대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지금 지방에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 아마 다음 달이나 되어야 들어오지 싶어. 짐 빼줬으면 빨리빨리 들어올 일이지. 뭘 그렇게 꾸물거린대요? 며느리가 답지 않게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순간 멈칫하는 저를 보고 며느리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평소에 웃는 낯으로 되돌아왔어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는 역사적인 날이니까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먹자꾸나. 아들 며느리 내외의 손자까지 복작복작한 집에 들어가니 사람 사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좋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이내 밤이 되고 아이들이 제 방으로 마련해준 곳에 몸을 뉘자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갖가지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시끌벅적할 때는 몰랐는데 밤이 되어 고요해지니 이곳 역시 아내가 떠난 직후에 본가 못지않게 적막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낯설기 짝이 없는 곳에 몸을 뉘고 있으니 쉽사리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평생 아내와 함께 쓰던 침실이 아른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내고 보니 생각보다 아들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손자 녀석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닌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해가 져서야 들어왔고 직장 생활하는 아들은 요새 일이 많은지 야근이 잦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정주부였지만 그래도 자식 키우고 할 일이 많을 테니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같은 노인이 요새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저 며느리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겠거니 했죠. 며칠을 그렇게 할 일 없이 보내고 나니 집에 머무는 게 무료하게 느껴지더군요. 간만에 일찍 들어온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흠칫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집안에 시아버지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풍경이 생경하게 느껴졌겠지 하고 애써 이해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적적하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친구분들 좀 만나시고 놀다 오세요. 묘하게 제가 집에 있는 걸 불편하게 느끼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나 이내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었습니다. 아무려면 먼저 저를 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게 며느리였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집에만 있는 게 민망스럽게 느껴져서 친구 문병도 다녀오고 공원도 한 바퀴씩 돌고 하며 일부러 밖에 나갈 일을 찾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갈 곳 없이 바깥을 떠돌다 그만 다리가 아파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며느리가 제 방문을 떡하니 열어놓고는 방 안 구석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처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다가가 보니 방 안에 놓인 제 짐들을 거칠게 툭툭 치는 며느리 모습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뒤이어 이어진 며느리의 혼잣말에 저는 그만 흠칫 몸을 굳히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방에 호라비 냄새가 빠지질 않네. 이놈의 노인네 냄새 진짜 역겨워서 못 살겠어. 방금 제가 들은 말이 정말로 제 며느리 입에서 나온 게 맞는 건지 제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에 욕설은커녕 저나 제 아내 앞에서 나긋나긋하기가 선녀 같았던 며느리였어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어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껏 악의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제 시아버에게 욕설을 쏟아붓던 며느리가 거칠게 휙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며느리와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저지만 며느리도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 모두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삐리릭 도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는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급한 서류를 빼놓고 와서요. 그렇게 급히 아들이 들어오는데도 꼼짝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만큼 제게는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 있는 제 아내와 아버지가 잔뜩 굳어서는 대치하고 있는 꼴을 보고 아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당신 그 방에서 뭐해? 무슨 일 있었어? 저보다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며느리였어요. 제가 혹여나 먼저 입이라도 뗄까 싶어 며느리가 득달같이 저와 제 아들에게 달려들어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버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방금 전까지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 표정과 악담을 내뱉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살랑거리는 말투로 말을 붙여오는 걸 보니 대체 어느 것이 며느리의 실체인가 싶어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제가 들은 말은 틀림없이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도 저 아이를 봐온 세월이 10수년이 넘겼는데 이런 모욕적인 언사라니. 그동안 저와 제 아내를 제 친부모보다도 더 살갑게 대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행동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배신감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내뱉었습니다. 노인네 냄새가 역겨워서 못 살겠다면서 대체 나를 왜 들어오라고 한 게냐? 그 말에 며느리는 물론 옆에 서 있는 아들 표정까지 싹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잘못 듣고. 내가 늙고 호라비 냄새 나는 초라한 노인네일지는 몰라도 아직 정신머리며 청력이며 말짱하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내 욕을 해대더니 너 평소에도 나한테 그렇게 둘도 없이 살가운 며느리 행세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시아비 모욕을 주지 못해 안달인 거였어? 말을 하면 할수록 모욕감과 수치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 며느리가 내 뒤통수를 이리 칠 줄은 몰랐는데 내게 합가까지 제안한 며느리에게 이런 초라한 취급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마냥 믿지 말라고 당부하던 병상의 친구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그 친구 몰래 내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자신했는데 결국은 나도 이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생각하니 서글픔에 주책맞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지한테 그딴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했어? 아버지 집 한 돈 얼마나 되냐며
그렇게 끈덕지게 묻더니 정말 돈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는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래? 아니야, 아니라니까. 순간 허탈함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냐? 결국엔 돈 때문이었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고 실랑이를 벌이는 아들 며느리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저는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보기 싫은 노인네까지 모셔왔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어쩌노. 나 그 집 반 적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든 그 집을 그리 급하게 파는 건 아니지 싶어서 안에 있는 가구 그대로 두고 새들 사람을 찾는 거였는데 그 집 팔아 네 배불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집이 네 시아비에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 재판 돈 꿀꺽할 생각 만만이었던 기대가 깨졌다는 걸 깨닫자 며느리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는 며느리가 악을 써댔습니다. 자식한테 그 집 한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평생을 악기 같은 아비 밑에서 남는 거 하나 없이 산 게 한이 맺혀서 부모 재산 좀 탐낸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요. 내가 그렇게 못할 짓 했냐고.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벌여놓고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비로소 마주한 며느리의 실체에 그만 두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이야. 이 꼴을 보지 않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게 다행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서로 삿대질해가며 악을 써대는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정든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로지 이곳만이 제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합가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송구스럽게 짝이 없었으나 그래도 말미가 있어 얘기를 잘 풀어나가 세를 주었던 일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과실이 확실했기에 이혼하고 며느리에게 남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아비 유산에까지 눈독을 들이던 며느리였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그 아이가 잠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모두 지우기로 했어요. 아들이나 저나 그날 직접 며느리 실체를 확인했는데 차마 아들의 이혼을 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때문에 제가 못 볼 꼴을 겪었다 생각했는지 송구함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종찬아. 아비가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너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면 몰랐지. 속으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음침한 여자. 저도 소름이 끼쳐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면 그럴 수는 없어요. 내 귀한 자식 그런 여자 밑에서 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들 말이 하나 틀릴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당한 며느리가 제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일은 그 후로도 없었습니다. 유산 날아간 것도 모자라 무일푼으로 이혼당하고 결혼 전에 궁상맞은 신세로 돌아갔으니 오히려 늙은이 빨리 가라고 저주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이 나이를 먹어도 사람 마음 하나 옳게 가늠할 수 없으니 인간관계란 게 얼마나 덧없는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참담한 일도 이제 해를 넘기고 아들 녀석도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혼 이후로 소식이 끊겼으나 그 아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 못하리라는 걸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죠. 그걸로 그 아이 나름대로 제 죄를 갚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0년 넘게 살을 맞대고 산 부부이고 시아버지 며느리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아닌 인연은 아닌 거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전보다도 더 살뜰히 챙겨주는 아들 덕에 외로울 줄 모르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자신합니다. 아내는 당시 예쁜 얼굴과 몸매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똑부러져서 동료로서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자들끼리 술자리라도 가질 때면 언제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괜찮은 동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 10명이서 만나면 최소한 그의 반은 아내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죠. 미니 씨, 저 사실 미니 씨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연애 생각은 없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잘생기기로 소문이 난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상사의 고백까지 거절을 해버렸죠. 아내를 짝사랑하던 저로서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나 같은 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 라는 마음에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꽃다발 주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고백은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로 했죠. 승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녁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걔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전에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오해하고서 아내가 본인을 짝사랑하는 줄 알고 호기롭게 직장 내에서 공개 고백을 한 직원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차인 뒤 퇴사하였더라고요. 그 꼴을 본 다른 직원들은 아내의 행동을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호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더 큰 마음 먹지 말고 조용히 짝사랑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때면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미니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 어? 함께 퇴근을 하던 도중에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딱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발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고백이었죠. 제 고백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나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알아. 그냥 이대로 있기 싫어서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고백해야겠다 싶어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줘. 연애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오래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도 괜찮아서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멋있는 척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내와 정말로 연애가 하고 싶었어요. 허나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를 피할 아내였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 기반이 되어 챙겨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행동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호의를 보이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2년 만에 아내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하여간 승민 씨 대단해. 어떻게 미니 씨 철벽을 넘어섰대? 그러니까 말이야. 미니 씨 노리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기고 결국 승민 씨가 데려갔네.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오랜 기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던지라 정말 그동안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해주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시선도 그저 기꺼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니야,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그런 제가 아내에게 더 먼 미래를 바라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을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도 먼저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내가 있는데 내내 얼떨떨해 보이던 부모님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아들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데려왔대? 라며 그날 하루 종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부모님은 저를 그닥 탐탁치는 않아 하셨어요. 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직급도 비슷하고.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사실 우린 남자 쪽이 더 능력이 있길 바랬거든. 집안도 그렇고, 내 딸이 좋아하는 남자라니 결혼 반대는 안 하겠지만 우리로서 그리 바라던 사윗감이 아니긴 하네 그려. 장모님, 제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면 이 사람 고생은 정말 안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꿋꿋이 매달렸습니다. 좋아하던 여자도 아내로 만들었는데 장모님이라는 벽쯤이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처가댁에 방문하여 저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정성을 보이니 나중엔 장모님도 아휴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대충 신혼기간 지난 뒤에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좋아져서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간 쫓아다닌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아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싫어서 집안일도 거의 다 대부분 제가 하고 혹시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다고 하는 날이면 무조건 그날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여기 과일. 먹고 싶었는데 진짜 사왔네.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일 거야. 아유, 낯간지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런 날이면 아내는 웃으면서 제가 사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는데 바보 같지만 농담처럼 한 말에도 가슴이 벅차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어렵사리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난 뒤 사실상 명절 때가 아니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갑자기 저희 신혼집 옆동으로 이사를 오시더니 그때부터 자기 집처럼 뺀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들은 거의 다 핀잔 아니면 구박이었어요. 자네, 설거지 다 했나? 설거지는 미리미리 해놔야 한댔지? 아, 네, 장모님. 지금 하려고요.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이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 정리는 도대체 왜 안 되어 있는 건가?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이런 건 자네가 알아서 다 해놔야 내 딸이 손 안 가고 편안하지. 지금 애밴 내 딸에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시키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지금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휴, 정말. 이래서 사위는 잘 들여야 하는 건데 어쩜 이리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놓아야 하는 건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모는 그간에 유독 더 집에 드나들며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저도 힘들다고 말리어도 소용이 없었죠. 귀한 자기 딸 가져간 제가 장모 눈엔 도둑놈이고 못난 놈으로 보이시는 건지 어느 날은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거드셨습니다. 자네, 어머님 청소 일한다고 하셨지? 아버님은 택시기사이시고. 네, 맞습니다, 장모님. 이런 말하면 교양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집안의 자식을 사위로 맞이한 건 나한테 아주 큰 모험이었어. 자네를 받아준 건 내 딸 때문이야. 자네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걸 항상 잊지 말게. 솔직히 가끔 저런 장모님의 무례한 막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람인지라 표정 관리도 되지 않아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담배 좀 피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와야 했죠. 장모님은 이런 저의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셨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 더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끔 저희를 보러 오실 때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시골스러운 옷을 입고 오시면 아니,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사돈? 라며 한껏 비꼬곤 했습니다. 어머닌 그런 장모님의 포악한 성격을 꿰뚫어 보셨는지 어느 날은 제게 장모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네, 없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나 너에게 못된 말하고 그러면 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물론 네가 알아서 하겠다만. 네, 그럴게요. 어머니에겐 도저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장가가 장모에게 그런 구박을 당하고 산다 하면 어떤 부모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장모님의 모진 소리도 못 들은 척 흘러넘기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장모님 드리려고 호두과자 사왔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집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나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거 안 먹어. 단 거 싫어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사오니? 너나 먹어라. 엄마, 그래도 남편이 사온 건데 그냥 먹어보지 그래. 무한하게. 아니야. 장모님이 다이어트 중이신 거 제가 몰랐네요. 앞으론 달지 않은 거 사다 드릴게요. 그럼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미련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장모한테 사위로서 인정 한번 받아보겠다고 아등바등했던 건데 지금에 와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아내라서 오로지 제 편 들어주면 미안해하는 아내가 있어서 다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장모님 눈엔 내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이해해. 언젠가 날 인정하고 사이로 받아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으며 외려 아내를 달래고 제 마음도 달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에 더 신경 쓰기로 거기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 저의 행복은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저를 쏙 빼닮은 딸, 이렇게 두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빨리 낳아야 빨리 키우잖아. 라는 아내의 말에 제 예상보다는 일찍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그치? 아내는 아내로서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는데 가끔은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 나는 애들 보는 게 좋아. 라며 언제나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고 얼마 안가 승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살이 되던 해에 아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올 거야. 아마 늦어? 늦어?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알겠어. 기분 풀고 재미있게 놀다 와. 처음에는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가서 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1, 2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던 아내가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더니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나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매번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길래 잠깐 가게라도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정말 밤이 늦도록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너무 늦게까지 안 와서 걱정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요 앞에 친구가 와가지고 애들은 내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얼떨떨하고 의문도 들었지만 잠깐 그러는 거겠지.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외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 외박은 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신 없으면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장모님이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면 되지. 나 요새 약속 많아서 자주 나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번거롭게 매번 얘기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아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고 아이들은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아내가 갑자기 피부과 시술을 받겠다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돈이 처음엔 수십만 원이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 수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피부과에 수백을. 카드 명세를 보고 어이가 없어 아내를 붙잡고 처음으로 따졌어요. 당신 무슨 피부과에 이 많은 돈을 써? 거기서 뭐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야말로 나 취조하니? 레이저 시술이랑 리프팅 시술 좀 받았어. 그게 200만 원이야. 레이저? 리프팅? 그래. 나도 애 낳고 축 처진 내 피부 보면 기분 좋은 줄 알아?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셈 치고 한 거야. 이것도 아는 원장님이라 할인받아서 한 거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돈이면 우리 애들 외식이 몇 번이고 사줄 수 있는 게 얼마인데. 듣기 싫어 죽겠네.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쫌생이 같으니라고. 이래서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시집은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앞으로 내가 돈 쓰는 거에 터치하고 관여하지 마. 자꾸 그럼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버릴 거니까.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언제나 저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서 살아왔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저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변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며 스킨십도 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봤자 대부분 아내가 집에 없었으며 어쩌다 가끔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왔냐고만 하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야?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내가 모르는 친구? 그러니까 누구? 왜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정황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내가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에 두고 있을 때 심증이지만 어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뺀질나게 다시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아니, 자네 냉장고 정리했어 안 했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다 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먼지는 왜 이리 많아? 얼른 걸레 가져와서 여기 닦게.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 딸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처럼 저를 부려먹으려 한다니. 절 만만히 보고 그러는 게 틀림없었죠.
여자분들 시집살이 할 때의 심정처럼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 장모라는 사람이 너무도 밉고 싫어서 악몽에까지 시달렸어요. 게다가 당시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이 회사에서 승진은 했으나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계속 피부과를 다니며 돈을 펑펑 써대고 있고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 예뻐지지 않았냐고 묻는데 그 어떤 대답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 큰데요. 아무래도 아내의 행적이 수상해서 그날은 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 아내를 미행해 보았어요. 아내가 대체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겠단 마음에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카페에서 동성 친구를 만나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피부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저녁 9시였기에 피부과가 영업을 하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태연히 불 꺼진 피부과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바짝 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피부과 안쪽에 불이 켜진 진료실이 보이더군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어 문을 벌컥 열자 아니나 다를까 민망한 옷차림으로 피부과 원장과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길 어떻게... 당신...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 면전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남은 제가 입도 안 열고 주먹만 꼭 쥐고 있자 슬쩍 눈치를 한번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조용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입이 열리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미안. 처음에 아내는 고개를 푹 떨구며 미안하단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를 기만하더군요. 나 저 남자 사랑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마음이 안 따라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울부짐에도 아내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거냐고 거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기세로 추궁을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하더군요. 피부과 원장이 사실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주 만났다가 눈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 저 사람 나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당신도 나에게 잘해줬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만큼 당신이 좋지가 않더라. 미안해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내가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살아. 뭐라고? 이혼?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피부과를 나가더군요. 그리곤 본인 여행용 캐리어에 짐들을 잔뜩 담고서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애들은 당신이 키워. 당신 엄마 역할도 안 하겠단 거야? 아무래도 나보단 당신이 더 적합할 것 같아. 당신 애들한테 잘해주잖아. 좋은 아빠고. 난 이미 틀렸어.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저를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애들까지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저는 실망과 분노가 한데 모여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버렸는데요. 아내는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더군요. 너 그 새끼랑 살려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애들 버리는 거지? 그럼 안 돼? 뭐라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엄마 아니고 여자로. 나도 그럴 권리 있잖아. 당신도 새 여자 만나 살아. 애들한테도 엄마가 생기면 좋긴 하겠지. 아내는 오래전 이미 엄마의 길 포기했던 걸까요? 절 그렇게 벙찌게 하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집을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갓집엔 아내가 없고 장모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장모는 제게 혀를 차며 그러니 단속을 잘했어야지 뭐 했냐는 타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똑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징그러웠죠. 더 이상 장모 얼굴을 보다간 토라도 나올 것 같아 저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은데. 그게 엄마가 공부하러 외국에 갔어. 몇 년 있다 와. 어? 엄마가? 근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당시 이혼했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도 힘들어했죠. 매일같이 자기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데려와. 데려오라고.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정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후 저는 졸지의 홀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라도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셔서 어떻게든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다 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건 꼭 필요했기에 차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제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맞선도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아내로 인해서 거의 여자 불신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 딸린 이혼남이랑 연애하고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애들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제 토끼 같은 자식들이었어요. 아빠, 나 오늘 상 받았어. 아이고, 우리 지우 상 받았어? 잘했네. 무슨 상이야? 어디 보자.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도 언젠가부터 여기에 적응이라도 한 건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으며 자라주었거든요. 아빠 힘들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설거지도 하려 하고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아픈 세월이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우랑 은지 덕분에 아빠는 무지 행복해. 정말? 우리도 행복해, 아빠. 그래서 여느 아빠와 달리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무뚝뚝하신 분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자식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온화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고 자식이 원하고 하고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같이 해주려고 노력했죠. 또 아이 2명을 혼자 키우는 아빠로서 엄마 없는 티가 날까봐 혹여나 그런 일이 생겨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학부모들도 한 분, 두 분 제 사정을 아시고 나선 지우 아빠 대단하네. 혼자 2명 키우기 벅찰 텐데.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해요. 도울게요.
하며 저를 도와주려 하셨어요. 새삼 그때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친 저를 늘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시고 제 얘기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려고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시죠. 잘하고 있다, 아들. 하면서 언제나 격려해 주신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괜히 노후에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어머닌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도와주셨어요. 그 사이 어머니께선 몸이 안 좋아지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저에겐 괜찮다 하는데 매일 아침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쉬세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사람 고용하면 돼요. 아니다. 저 강아지 같은 것들을 누구 손에 맡긴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다. 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라. 어머닌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손으로 키워야 마음이 편하다며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허리 한번 못 펴신 채로 그렇게 손주들을 돌봐주시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인지라 아이들도 할머니를 유독 따르곤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를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아이들도 어느덧 중학교 진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학교 폭력이며 왕따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이혼하는 가족이 많다고 해도 엄마가 없는 애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편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괜히 학교에서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허나 그런 제 걱정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는지 고맙게도 아빠, 우리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누굴 닮아 일이 똑 부러지고 마음이 착한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한 일상이라 느끼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까지 잘 되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오면서 그 평온이 깨지고 말았어요. 꿈에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바로 전 아내였죠.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로 와? 당장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내는 졸지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전 아내에게 폭언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거렸죠. 제가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근데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 따라간 거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나가. 나 그 남자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 근데 애가 어린 나이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수술을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해주고 있어. 당신과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 하루하루 정말 죽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수술비를 받으러 온 거야? 여보, 병원비 5천만 원만 해주면 애 수술시키고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약속할게 정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제가 안 된다고 하자 그 뒤에도 제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애들까지 걸고 넘어서더라고요. 얘들한테 엄마가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응? 솔직히 그 말에는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정신 차린 걸까? 다시는 다른 사람이랑 바람 안 필까? 그리고 나랑 우리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허나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몇 날 며칠을 저를 설득하는 동안 아내가 없는 사이 몰래 잠깐 아내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아내와 바람핀 그 피부과 원장을 찾아간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저 그 여자랑 끝난 지 오래예요. 그 여자 저랑 만나면서 바람났거든요. 뭐라고요? 상상치도 못한 얘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병원을 나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왜 아내는 나에게 온 걸까? 개인적인 빚이 생긴 걸까? 조각을 맞추다 저는 아내를 찾아갔고 강하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싹싹 빌며 그러더군요. 사실은 사채를 썼다고. 장모와 함께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말아먹으면서 큰 빚이 생겼다는 겁니다. 빚을 막으며 사채를 썼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고. 저는 그 얘기에 기가 차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던 여자가 결국 이 지경이 되어 저를 찾아왔다니 참 한심스러웠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장모였어요. 장모는 그냥 어느 날 허락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네, 오랜만이네 그려. 내가 집 청소도 다 해놨고 애들도 좀 돌봐주었네. 공부도 봐주고. 자네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얼른 쉬게. 내가 밥 해줄 테니. 아빠, 지우가 문 열어줬어. 그래, 우리 손주들이 문을 열어주더구나. 아유, 이 귀여운 것들. 알고 보니 아이들이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거기다 더 웃음이 났던 건 아내까지 앞치마를 메고 아이들 엄마 행세를 하며 앉아있더군요.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나 둘 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여보. 자네,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가 그간 자네 섭섭하게 했단 거 알아. 근데 이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는가? 하다못해 엄마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자네가 키우겠단 거야?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당해드릴 만큼 당해드린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 내내 사람 하나 바보 만드시더니 이젠 아쉬워서 저에게 잘해주시려고요. 죄송하지만 이젠 저에게 장모님도 아니신 분 제 집에 더 드릴 이유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이혼한 아내와 장모는 질기게도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잘해보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입니다. 애들 앞이라 더 말도 못하고 한숨이 폭폭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마침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강 이 상황을 눈치채신 듯 처음엔 놀라시더니 갑자기 부엌으로가 후라이팬을 들고 오시더군요. 그리고선 저에게 잠깐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어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제가 알았다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후라이팬을 들고 아내와 장모에게 가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 저조차 상황을 막지 못했어요. 후라이팬이 그대로 아내와 장모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아내는 머리를 쥐어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 더 후라이팬을 들자 그제야 장모와 아내는 동시에 뒤통수를 잡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저 망할 것들. 자식 버려놓은 것들이 어디 다시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분에 못 이기시고 씩씩거리시는데 순간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간 어머니도 자식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 얼마나 분했을까요? 저희 힘드실까봐 내색하지 않고 그걸 꾹 참고 계시느라 어머니도 여간 고생이 아니셨을 겁니다. 이번 일로 저는 아내와 장모와의 연은 그렇게 영영 끊기게 됐고 시원하게 복수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버티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